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NFIB의 소기업 낙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치를 보여주었고요. 미 상원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가결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도로, 교량에 1,100억 달러, 철도에 660억 달러, 교통 시스템에 400억 달러 등 총 5,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을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고요.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해당 법안과 별개인 3.5조 달러 규모의 지출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양 법안 처리에는 몇 달이 추가로 소모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3.5조 달러 지출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화당의 지원 없이 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상 조정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이런 발언도 내놓기도 했네요. 미 에너지 정보청이 22년 휘발유 소비는 일평균 9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재택 비중이 계속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독일의 8월 ZEW 경기 기대지수가 예상치를 좀 하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과 중국의 경제 둔화가 이 바이러스와 또 겹치면서 약간 둔화세가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네, 기재부가 상반기 국세 수입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법인세, 부가세, 양도세, 증권거래세인데 증권거래세에서 좀 잘 거쳤죠.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도 아주 잘 거쳤습니다. 원래 양도소득세 자체가 7.3조 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20년도와 21년도 차이를 보게 되면 그만큼 가장 국세 수입이 많이 늘어났던 배경도 종합부동산세, 즉 50%가 넘게 증감을 했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를 다시 재조정을 해서 어차피 90%까지 올리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여전히 내 집 마련에 대한 문턱은 더더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우리 구독자의 1%, 20대, 30대 층은 더욱더 분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번 국내의 또 다른 소식으로는 이번 정부가 이렇게 세수를 많이 거뒀다라고 해도 여력은 없다라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델타 변이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나갈 지출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나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 어느 정도 실드 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가 93.06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용지표 호조 등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으로 인한 조기 테이퍼링 우려로 이유인데 독일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유로화 약세 압력의 높아짐에 따라 93까지 올라갔던 측면이 좀 있다라고 되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유가가 배럴당 68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미 상원 인프라 지출 법안이 가결 소식으로 인해서 그만큼 원유 부분에 따른 소비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인프라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었고요. 네, 그 다음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 1.2조 달러 인프라 법안에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주된 내용 중에 가장 암호화폐의 핵심적인 내용 부분을 또 보게 되면 채굴자, 노드 운영자, 과세 대상인 암호화폐 브로커, 중개인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네. 왜 그러냐? 입장에 어느 정도 의견의 합의점을 또 보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또 나와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이 조금은 걱정이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북미 비트코인 채굴 회사 7월에 1802개 비트코인 채굴 6월 대비 58%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자, 뭐 라이엇부터 해가지고 뭐 비트팜 뭐 등등, 아루고 등등 있는데, 보게 되면 대부분 많은 개선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5개 채굴업체 모두 7월에 상당량 생산성을 보여왔으나 컴퓨팅 파워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6월 현지 비트코인 채굴 작업에서 폐쇄 명령을 내린 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를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며, 그 결과 중국 위에 비트코인 채굴 풀과 중국 위에 채굴 작업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추이죠. 그러니까 손바퀴 현상이 조금 일어났고 그 점유율 추이를 일부 뺏어갔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쪽에서에 대한 이런 채굴 회사들은 크게 문제점은 없어요. 단 최근의 문제점은 요 부분이 되겠죠. 요 인프라 법안에서 이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과세로 280억 달러를 여 안에서 걷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이죠. 네. 아무튼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제발 바네크는 이 시점 됐으면 이제 좀 제발 승인 좀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트론 재단이 게임파이 프로젝트 투자 3억 달러 펀드에 조성을 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페이팔 산하 모바일 결제 서비스 벤모가 암호화폐 캐시백을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맥스가 CFTC 핀셈 민사소송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벌금을 1억 달러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 2분기 실적 호조가 나왔는데 전망치는 앞으로 더더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22억 달러, 그리고 거래량은 4,620억 달러, 그리고 MTU 월 평균 활성 이용자 수는 880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44%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3분기 기대하려면 3분기 부분에 따른 비트코인의 뭐 시장, 동향, 그리고 그만큼 분위기가 좋아야 되겠죠. 그만큼 코인베이스도 여기에 상당량 개입을 많이 해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암호화폐 거래 중심의 아시아에서 미국 및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가장 제도권 측면에 따른 영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바이낸스 뭐 후오비, OK 부분에 따른 점유권이 꽤 컸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런 바이낸스, 후오비, OK 쪽도 FATF에 따른 규제 준수 가이드라인에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라이센스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확보 기간이 상대적 대비 조금은 느린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주로 했던 이용자들은 좀 더 안전한 쪽으로 그렇게 움직여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후업이 OK 입장에서도 이걸 그대로 빠르게 뭐 해보고 싶지만 아무래도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뭐 들어온 짓 뭐 플러스 뭐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는 추정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뭐 미국의 상원 인프라법 통한 하원으로 표결이 진행하게 된다라는 내용, 이 부분과 크라크 CEO가 인프라법 완전 재앙이다. 아무래도 뭐 크라켄 CEO 입장에서도 올 연말 자기의 기업의 가치를 명확하게 또 이쁘게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칠 수밖에 없겠죠. 마크 큐반도 인프라법 비트코인 선자 엔진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인프라법 어떻게 될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네요. 코인베이스가 탑10 헤지펀드 중에 10곳이 코인베이스의 고객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제도권의 안전한 쪽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파이들이 이제 더 많이 확장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못했던 거래소들은 당연히 고객을 뺏기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라 라고 하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FTX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시장 점유율 2위권까지 올라왔다라는 내용이 또 눈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바이낸스와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밑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는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주력 법인은 어디에다가 신고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해당의 바이낸스의 치명적인 영업 활동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간은 좀 촉박하고 상당량 이상 압박을 주는 배경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이 많이 되다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점차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바이낸스 입장도 예전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나스닥 상장 자동차 보험사 상반기 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매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코린이가 알아야 할 필수 사이트 코인마켓캡, 코인게코, 크립토워치 크립토워치 같은 경우에는 시세 파악과 실시간 지표를 1분 단위로 제공을 한다라는 거 코인게코는 뉴스레터, 리포트까지도 발행해서 볼 수 있고 코인마켓캡의 뭐 시세와 시총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크립토퀀트 뭐 온체인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코인리스트는 프리세일, 거래 플랫폼, ICO 리스트와 현황 파악이 가능이 되고요. 젠글은 한국에서 만들었던 공식 플랫폼인데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립사이드 크립토가 코인 평가 사이트이고요. 개발자 활동, 사용자 활동, 시장 성숙도가 기준이라고 하고요. 코인 마켓캡이라고 해서 3년 코인별 호재를 모아주는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써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패닉이라고 해서 암호화폐 관련 뉴스를 다 모아서 보여준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인 360이 전 세계 코인 도미너스 지배력을 도식화해 놨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냐면요. 뭐 이런 형태예요. 도식화가 이런 형태입니다. 네, 이런 형태예요. 이게 도식화 부분이고요. 그리고 d앱.com이라고 해서 섹터별 유틸리티 토큰의 현황과 플랫폼별에 따른 여러 가지 조사 부분을 또 공유를 해주는 사이트이고요. 그리고 게임 속 NFT 찾는 루이비통 BBN 명품 업계에 따른 미래이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명품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명품 루이비통은 루이비통 탄생 200주년을 기념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루이 더 게임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창립자 이야기로 구성된 모험 게임으로 루이비통 마스코트인 BBN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BBN은 게임성에서 200개 초를 수집하기 위해 전세계 7개 지점을 모험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초를 찾는 게임 속 임무를 완료하면 NFT를 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CBDC 상용화돼도 암호화폐와 공존할 것 같다. 조금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2017년도 말 때부터 한국은행이 2019년도 때까지 해당 입장은 투트랙 전략이었어요. 겉으로는 맨날 언론에서 나가는 방송에서 나가는 부분은 야 이거 쓸모없어 야 하지마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오래 되고 나서는 CBDC 하니까 갑자기 좀 방향을 좀 바꿨죠. 웃기죠. 그러니 그때까지는 야 암호화폐 없어진다고 그렇게 막 조장을 하는데 뭐 웃겨요. 아무튼
그리고 이더 소각량 급증으로 디플레셔너리 블록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채굴 보상보다 소각량이 많으면 디플레이셔너리 블록이 생성이 되고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EIP 1559 도입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종텔레콤이 BNK 부산은행과 계좌관리 서비스 협약을 맺게 되고요. 부동산 소액 투자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내용과 네, 마지막 소식으로는 빗썸의 상장 대가로 2억 2천만 원 제공했다. 드래곤페인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 서울중앙지법 기각의 결정문 단독 입수, 빗썸의 상장 대가로 비트코인 6.1개 정도 지급을 했으며 법원의 시가 기준으로 2억 2천만 원 상단에 환산을 했고 상장 폐지 권한 빗썸에 손을 들어주었지만 상장 대가 수치 주장도 인용이 돼서 업계 불똥튈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네요. 네, 이게 옛날 때부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저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이게 원래 있었어요. 예, 각 거래소마다 다 있었는데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룰 패턴으로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당연히 영상에서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점이 있는 이유는 팩트라고 해도 팩트라는 그런 자료를 제가 충분히 그런 걸 미리 확보를 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언급을 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업비트나 빗썸이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상에서는 약간의 후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의 그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점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 친구들이 자료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민사소송 붙는다라고 해도 제가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예, 그런 측면 때문에 알면서도 대답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너 그렇다라고 해도 너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유튜버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소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얘기 못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다 그런 측면이 항상 깔려져 있다. 아니고서야는 당연히 다 알려드리고 싶죠. 저도 더 많이 퍼주고 싶어 하는 게 제 속마음입니다. 이때까지 4년 동안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조회수를 더 높이기 위한 전략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진 않고 오히려 재미없는 내용, 재미없는 보고서, 재미없는 자료들 그런 게 훨씬 더 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네. 유튜버는 조회수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독자의 또 영향력, 파급력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독자가 원하는 방향에 따른 답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막 리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올라가고 어떤 코인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막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 시스템이 이런 형태로 돈을 벌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유튜브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정신 차리고 영상을 딱 바라보았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더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더 접근성 있게 좀 소통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거를 좀 보면 보이겠죠 나중에.
뭐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타인에 따른 유튜버를 비방하고자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닙니다. 그냥 실상 레파토리가 거의 다 비슷하다. 그리고 코인 유튜버만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유튜버 분들이 그런 전략으로 그렇게 먹고 산다. 라는 점을 그냥 조금이라도 알려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